마지막 날, 국경의 확성기 소리가 잠잠해졌다. 박노인은 철조망 앞에 서서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떨며 6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신호를 높이 들어 보였다. 아무도 몰랐다. 저 건너편에서 한 늙은 여인 또한 똑같은 손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이며 어째서 68년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까? 그날 아침, 국경마을 임진강은 기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건너편에서 늘 들려오던 음악도, 지난 세월처럼 확성기를 통해 고르게 울려 퍼지던 목소리도 더는 없었다. 이른 바람이 누렇게 시든 옥수수밭을 스치며 습기와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을 실어 날랐다. 78배 박도연 노인은 작은 나무집에서 걸어 나왔다. 깡마른 다리는 그가 매일 아침 담배를 피우러 서 있곤 하던 철조망 울타리로 향하는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오늘은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정적이 그의 심장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게 했다. 군에서 제대한 날부터 그는 매시간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활기찬 노래였고 나중에는 뉴스나 전원들이었다. 때로는 신경 쓰지 않았고 때로는 한 글자 한 글자 귀 기울여 들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완전히 조용한 적은 없었다. 왜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외손녀 하진이 카메라 가방을 메고 마을 길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형 신문사 기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대북 선전 확성기 철거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철조망과 멀리 보이는 감시탑을 재빨리 몇 장 찍었다. 소식 들으셨어요? 양측이 확성기를 전부 철거하기로 합의했대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하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박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흐린 안개 같은 그의 눈은 여전히 녹슨 철조망으로 나뉜 푸른 초원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풀고는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 기묘한 신호를 그렸다. 누가 볼세라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방금 뭐 하신 거예요? 하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는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오랜 버릇일 뿐이다. 오후에 하진은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나무집은 늘 그랬듯 정갈했지만 벽에 붙은 나무 찬장 한 구석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박노인은 열쇠를 꺼내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양 갈래로 머리를 딴 여자아이 곁에 서 있었고 둘은 초가집 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분들은 누구세요? 하진은 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물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뒤집어 뒷면에 희미하게 쓰인 글씨를 부드럽게 쓸었다. 정의 앤드 도연, 1957년 가을.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아직 선명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넣고 상자를 잠근 뒤 창밖을 내다보았다. 확성기가 잠잠해진 날, 나는 알았다.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거의 자신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밤, 하진은 노트북을 펴고 일했지만 마음은 온통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쏠려 있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기 손을 잡고 정이야 라고 잘못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옛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내일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 DMZ 근처 취재증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확성기로만 듣던 곳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진이 제안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슬픔이 스친 미소를 지었다. 가자. 하지만 기억하거라. 많이 묻지는 마라. 어떤 것들은 직접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옛 초소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었다. 멀리 거대한 확성기들은 이미 철거되어 앙상한 쇠틀만 남아 있었다. 군인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분위기는 평소의 긴장감과는 사뭇 달랐다. 하진은 사진 찍기에 바빴고 박노인은 조용히 철조망 가까이 다가갔다. 문득 그의 시선이 멈췄다. 저 건너편 넓은 공터를 사이에 두고 한 무리의 여인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갈색 털실 모자를 쓰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그 눈은 그가 68년 동안 거울 속에서 봐왔던 눈이었다. 박노인은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이 떨리더니 천천히 올라가 옛 신호를 그렸다. 그리고 저편에서 그 여인이 똑같은 손짓을 했다. 하진은 멀리서 그 장면을 촬영했지만 그녀가 달려가 물으려 했을 때 건너편의 여인은 이미 돌아섰다. 박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혔다. 아침 안개 속에 질문이 허공에 매달렸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째서 68년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까? 그날 오후,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잿빛 구름으로 변했다. 하진은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아침에 찍은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다. 안개 낀 화면 속에서 외할아버지가 철조망에 바싹 붙어 서서 떨리는 손으로 기묘한 신호를 그리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털실 모자를 쓴 여인도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 거울처럼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하진은 눈을 뗄 수 없었다. 박노인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탁자 위 차주전자는 식은 지 오래였지만 그는 아직 차를 따르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로 압축된 듯 무거웠다. 하진은 망설이다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 그 신호는 무슨 뜻이에요? 박노인은 살짝 놀라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담뱃갑을 더듬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느렸으며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기억의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 듯했다. 어렸을 때 나와 정희는 숨바꼭질할 때 우리만의 신호가 있었다. 우리 남매만 아는 신호였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렇게 손을 들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진은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입에서 정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름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김에 무심코 불렀던 이유로 그녀의 기억 한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박노인은 앞에 놓인 찻잔을 돌리며 고여있는 물 소용돌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의 정희는 겨우 10살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멀리 일하러 가셨지. 남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숨을 고르려는 듯 말을 멈췄다. 하진은 그의 손등 위로 솟아난 풀은 핏줄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1950년 여름, 군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도망쳤지. 나는 정희 손을 잡고 남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았고 총소리, 비명소리,
그러다 손에서 그 애의 손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정말 한순간이었지. 하지만 돌아봤을 때 이미 보이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과거 이야기의 속삭임처럼 소리를 냈다. 하진은 허벅지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고 눈가가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찾으셨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찾았지. 몇 년 동안이나. 이 초소에서 저 초소로 그 지역을 지나온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물었다. 한 번은 DMZ에서 보초를 설 때 한 그림자를 봤는데 그 애와 기이할 정도로 닮았었다. 하지만 그때는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는데도 마치 온 세상만큼 멀었지. 우리는 부르지도 넘어가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저 거기 서서 신호를 보냈을 뿐이다. 그 사람이 잠시 멈칫하더니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들에서 흐려지며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에 섞였다. 하진은 할아버지의 깡마른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문득 마당에서 자갈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이 고개를 들어 밖을 보니 빛바랜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다른 천 가방이 걸려 있었고 야구 모자는 푹 눌렀었다. 박 노인을 보자 그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박 형님.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풍파를 겪은 듯 낮고 잠겨 있었다. 박 노인은 눈을 깜빡이더니 일어나 천천히 툇마루로 나갔다. 두 늙은 남자는 인사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진은 그가 할아버지의 옛 전우일 것이라 짐작했다. 동쪽 초소에서 막 오는 길입니다. 그 남자는 박 노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3년 전에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박도연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하던 북쪽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박 노인은 숨을 죽였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진은 그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반쯤 닫힌 문이 갑자기 바람에 밀리는 것 같다. 저는 형님께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인을 또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갈색 펄실 모자를 쓰고 있더군요. 그 부인이 묻기를 형님께서 아직 임진강 마을에 계시냐고 했습니다. 긴 침묵이 툇마루를 감쌌다. 저녁바람이 길 건너 집들에서 풍겨오는 젖은 흙냄새와 밥 짓는 연기 냄새를 실어 날랐다. 하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를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마치 터져나오려는 물줄기를 애써 막으려는 듯 섬돌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친구를 돌아보았다. 고맙네. 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군.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짚어주고 조용히 떠났다. 자갈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다시 멀어지며 텅 빈 마당에는 바람이 커튼을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하진은 노트북을 닫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정말 그분이 정희 할머니라고 생각하세요? 박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기억 속에서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듯했다. 오늘 아침을 기억하느냐? 그 신호는 우리 둘만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이 그걸 보냈어, 정확하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밖에서는 구름이 무겁게 뭉치며 밤비를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진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호기심과 함께 이 이야기가 그들을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임진강에는 마치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기억의 뚜껑을 연 듯 비가 쏟아졌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 위를 타닥타닥 두드리며 낡은 나무 냄새가 나는 젖은 툇마루로 스며들었다. 하진은 의자 위에 우비 2개를 놓으며 뒤축이 닳도록 낡아빠진 고무장화를 닦는 외할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작은 행동에 그녀는 심장이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내일이 한 박자 늦게 올까봐 문득 두려워졌다. 할아버지, 일찍 주무세요. 내일 날이 개면 바로 가요. 그녀가 말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가볍게 끄덕였다. 노란 불빛이 그의 이마 주름을 마른 강줄기처럼 보이게 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사진이 든 나무 상자가 놓인 자물쇠에 무심코 손을 댔다. 그러다 마음을 받고 잠그지 않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마치 자물쇠가 철컥거리는 작은 소리마저 잠든 과거 전체를 깨울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새벽녘. 비는 그쳤다. 비단 같은 안개가 옥수수밭을 뒤덮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검문소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걸었다. 옛길은 그대로였지만 며칠 전 새로 세운 표지판만이 선전장비 철거를 알리고 있었다. 참새 몇 마리가 전깃줄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있었다. 마치 하늘이 확성기라는 폐 없이도 정상적인 숨을 되찾은 듯한 낯선 느낌이 들었다. 초소가 나타났다. 아직 앳된 얼굴의 젊은 장교가 나와 서류를 받았다. 하진은 취재증을 내밀며 기자의 직업적인 미소를 정형화된 문구 위에 덧씌웠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물러서지 않으려는 단호한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침묵 곁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라고 천천히 분명하게 설명했다. 장교는 박노인을 훑어보고 다시 서류를 보았다. 그는 망설였다. 그 순간 하진은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장교가 전화를 걸어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20분 이내 표시된 경계선을 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의 시선은 노인의 가늘게 떨리는 손 위를 빠르게 스치며 잠시 머물렀다. 지침서에는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문을 지나 보강된 철조망 옆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한때 확성기를 달았던 철 기둥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고 있었다. 멀리 텅 빈 감시탑에 먼지 낀 유리창이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눈동자 같았다. 하진은 카메라를 들어 망원 렌즈를 콘크리트 벽에 올리고 건너편 밭을 훑었다. 한 무리의 여인들이 풀을 뽑느라 몸을 숙이고 있었고 그들의 갈색, 회색, 검은색 털실 모자는 넓은 책 페이지 위의 작은 쉼표들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 저쪽 여인들 무리. 다시 보세요. 그녀는 바람이 들을까 봐 작게 속삭였다. 박노인이 다가와 벽 가장자리를 가볍게 잡았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막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서 있는 모습을 알아보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저기 있었다. 어제와 같은 갈색 모자. 한여름 갈대나무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처럼 마른 몸매.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의 등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손을 들었다. 높지 않게. 손이 콘크리트 가장자리를 겨우 넘을 정도로만. 그는 손목을 구부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의 부드러운 부분에 댔다. 어릴 적 두 아이가 밤톨이라고 이름 붙였던 신호였다. 어머니는 숲에서 밤을 따는 법을 가르치며 길을 잃으면 밤톨을 하늘로 들어 보이면 어디서든 서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68년이 지났다. 저편에서 그녀가 똑바로 일어서더니 손을 들어 천천히 똑같은 동작을 했다. 틀림없었다.
우연한 동작도 의례적인 인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남매만이 아는 언어였다. 하지는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초점이 털실 모자에 맞도록 심도를 충분히 깊게 유지했다. 털실은 닳았고 뜨개질 단 사이 한 곳이 어긋나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셔터를 눌렀다. 하나, 둘, 셋. 건너편의 그녀는 방금 전의 순간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풀을 뽑기 위해 몸을 숙였다. 하지만 몸을 숙이기 전 그녀는 손목을 들어 어긋난 털실 부분을 살며시 쓸었다. 마치 10살짜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할아버지, 저 모자. 하진이 속삭였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다. 목이 말라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서야 겨우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의 겨울, 우리 엄마가 떠준 모자다. 빨리 뜨셨지만 왼손으로 코수를 세다 보면 늘 틀리셨지. 13번째 단에서는 언제나 한 코가 튀어나왔다. 정희는 그걸 보며 행운의 가시라고 웃곤 했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깜빡이지도 않고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간은 마치 거대한 물고기가 막 수면 위로 솟구쳤다 사라진 뒤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잔잔한 강물만 남겨놓은 것 같다. 뒤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울렸다. 젊은 장교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시간이 다 되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왔던 길을 따라 물러났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글씨로 가득한 얇은 종이를 밟는 듯 미끄럽고 위태로웠다. 돌아오는 길에 하진은 말이 부쩍 줄었다. 그녀는 사진을 넘겨보며 털실 모자 부분을 확대했다. 행운의 가시가 외로운 파도처럼 솟아난 한 코의 털실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더 키웠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모자 가장자리, 아랫단 근처에 실 한 가닥이 풀려 서투르게 매듭지어져 있었다. 둥글고 너무 꽉 조여졌으며 두 번 감긴 매듭. 그녀의 어머니가 낡은 스웨터를 기울 때 가르쳐 주셨던 방식이었다. 할아버지, 누가 이렇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 줬는지 기억나세요? 그녀가 카메라를 내밀며 가리켰다. 그가 보았다. 그의 눈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번쩍였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7살 때 입던 내 파란 스웨터가 계속 아랫단이 해졌던 게 기억난다. 아버지가 딱 저렇게 묶어주셨지. 정희가 따라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배우지 못하고 늘 2번씩 감곤 했지. 말이 중간에 끊겼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들은 마치 사가버린 천에서 실한 오라기를 빼내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오후에 하진은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서울의 편집장은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다. 우리가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확성기가 잠잠해진 날의 국경 주민들이라는 주제는 흥미로울 거야. 일상적인 시각으로 써, 정치적인 판단은 건드리지 말고. 물론입니다. 하진은 대답했지만 눈은 외할아버지가 두 손을 마주 잡고 홀로 앉아있는 침실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느려터진 절차를 기다릴 수 없었다. 단서가 필요했다. 이름이 필요했다. 오래전 일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어제 들렀던 전우정 씨의 집으로 갔다. 거실 벽에는 낡은 훈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정 씨는 차 2잔을 따라 한 잔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날 그가 말문을 열었다. 그 부인이 저편에 서서 제 생각엔 연기가 아닌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임진강 마을에 박도연 씨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만 했죠. 하지만 그 부인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달라고
저는 이제 울지 않아요라고. 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확실한가요? 한 글자도 틀림없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었으니까요. 정씨는 찻잔을 꽉 쥐고 김서린 너머를 응시했다. 저는 이제 울지 않아요. 하진은 그 말을 되뇌었다. 마른 잎사귀 하나가 수면에 닿는 소리 같았다. 돌아오는 길, 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해는 미루나무 뒤로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길가 철조망에 작고 하얀 천 조각이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천 끝에는 갈색 실로 투박하지만 단단하게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DH. 하진은 손을 뻗어 가볍게 만져보았다. 천은 아직 말라 있었다. 비 오는 날 걸린 것이 아니었다. 아마 방금 걸린 것 같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해? 그녀는 천 조각을 떼어 우비 주머니에 접어넣고 새처럼 뛰는 심장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박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진이 나무 탁자 위에 천 조각을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만지며 한 바퀴 쓸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두 이니셜에 멈췄다. 어릴 적 마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수건에 이름을 수놓으라고 하셨지. 정희는 바느질을 아주 못했다. 내 이니셜 DH를 늘 왼쪽으로 기울게 수놓았지. 아버지가 웃으시며 내가 똑바로 수놓으면 오빠가 읍내장에 데려갈 거다라고 하셨다. 그 애는 얼굴을 찡그리며 저녁까지 다시 수놓곤 했지. 그의 목소리는 긴 한숨처럼 나지막했다. 하진은 주머니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방금 찍은 파일을 인화한 사진으로 털실 모자 부분을 확대한 것이었다. 2번 감긴 매듭이 선명했고 13번째 털실코가 문장의 마지막 강조점처럼 솟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었다. 그의 두 손은 떨렸지만 아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내일, 그가 말했다. 옛날 그 자리로 다시 가자. 아까 오후에 그 아이가 행운의 가시를 쓸어 만졌다. 어릴 적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꼭 그곳을 만지곤 했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이따금 하진은 그가 뒤척이는 소리, 좁은 개울 위 널빤지 다리처럼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누워있다가 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떠올렸다. 양 갈래로 머리를 딴 여자아이가 문가에 서서 길 쪽을 내다보며 발을 걷고 목도리에 튀어나온 털실 한 콜을 손으로 쓸며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꾹 담은 모습. 아침.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파랗고 구름도 안개도 없었다. 그들은 일찍 길을 나섰고 교대 시간 전에 오솔길에 도착했다. 젊은 장교가 또 근무 중이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망설이다가 마치 자기 마음속 작은 비밀의 빗장을 풀면서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 사람처럼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어제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건너편 밭은 텅 비어 있었다. 더 멀리 갈대숲 가장자리 근처에 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였다. 털실 모자는 없었다. 머리는 쪽을 지었고 손에는 짧은 호미를 들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다. 그녀는 이쪽을 보았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북의 가죽처럼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박노인이 손을 들었다. 밤톨, 그녀가 멈춰 서서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가 손 모양을 바꿨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모은 동그란 모양 애떠.
건너편에서 그녀가 웃었다. 아주 작은 미소, 겨우 입꼬리만 당기는 정도였지만 아침 햇살이 그것을 붙잡아 유리 조각처럼 반짝이게 했다. 하진은 카메라를 들고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참았다. 그녀는 찍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어떤 순간에는 카메라의 찰칵 소리가 눈앞에 그 연약한 무언가를 깨뜨릴까봐 두려워지기도 한다. 문득 저편의 그녀가 호미를 내려놓고 막 다가온 젊은 남자 쪽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했다. 남자가 멀리 있는 순찰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몸을 굽혀 주머니에서 작고 하얀 물건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높이 들어 태양 쪽으로 기울여 빛이 통과하게 했다. 천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살짝 흔들고는 다시 접어서 넣었다. 손으로 가장자리를 한번 쓸었는데 그곳은 어릴 적 그녀가 자주 해지게 만들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하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장교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그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첩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나뭇잎 하나가 철조망에 걸려 떨고 있었다. 한순간 그녀는 저 나뭇잎이 넘어갈 수 있다면 왜 사람은 안 될까 생각했다. 박노인이 입을 열었다. 크지 않게. 아주 천천히. 남과 북의 한국어는 수십 년간 달라졌지만 이 음절들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글자, 지난 68년간 꿈속에서만 속삭일 수 있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저편에서 그녀가 움찔했다.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그녀는 젊은 남자에게 돌아서서 빠르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진정하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손을 내리고 이쪽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바로 문턱에서 멈췄다. 마치 마지막에 바위로 막힌 시냇물처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찬가지로 단 한 글자로 대답했다. 바람 소리가 말의 절반을 앗아갔다. 하지만 그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콘크리트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멀리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순찰로 위에서 지프 한 대가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었다. 젊은 장교가 돌아보며 물러나라고 신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노인에게 한순간 더 머물렀다가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각자 가슴에 음절 하나씩을 품고 강둑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듯 간직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의자에 앉아 나무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흑백 사진이 여전히 웃으며 그곳에 있었다. 그는 사진 옆에 두 글자가 수놓아진 천 조각을 놓았다. 한평생의 시간으로 떨어져 있던 두 물건이 이제 한 말뚝에 묶인 두 척의 배처럼 서로 닿아 있었다. 오후에 하진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몇 번 들었던 북쪽 억양이 섞인 약간 쉰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가 국경에서 확성기가 꺼진 날을 촬영한 기자가 맞는지 아주 정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확인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낡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름 2개가 쓰여 있고요. 만약 보고 싶으시다면 내일 해가 막 뜰 무렵 옛날 그 자리에 서서 갈대숲 쪽을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놓아두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텅 빈 구리대야에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뛰는 심장을 들으며 망연히 서 있었다. 그녀는 툇마루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눈을 반쯤 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푸른 핏줄들이 낡은 지도 위에 자잘한 길들처럼 얽혀 있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주 멀리 어딘가에서 막 철거된 확성기 하나가 트럭에 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다 금세 꺼지며 저녁의 우유처럼 부드러운 정적을 되돌려 주었다. 그가 눈을 떴다. 내일은, 그가 말했다. 동트기 전에 떠나자.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안개가 자욱했고 유난히 추웠다. 국경 너머에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희미한 노란 탁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진은 일찍 일어나 툇마루로 나갔고 낡은 털목도리를 두른 채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앉아있는 그를 보았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가는 거죠? 하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박노인은 먼 생각에 잠겨있던 눈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는 밤새도록 이 결정을 고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준비는 아주 간단했다. 떡 한 봉지, 뜨거운 물이 든 보온병, 그리고 하진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가져온 낡은 카메라. 박노인은 하얀 면포에 싼 작은 물건 하나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하진은 그것이 할아버지가 늘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던 제비 모양이 새겨진 나무 머리핀임을 알아보았다. 임진강 마을로 가는 길은 이 계절에 한적했고 그루터기만 남은 농과 앙상한 마른 나뭇가지만이 보였다. 낡은 버스는 작은 다리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렸다. 하진은 붉은 경고 표지판과 철조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비무장지대에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젊은 군인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신분증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알아보았다. 박 어르신. 말씀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박노인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분간의 대화 끝에 그들은 통과를 허락받았다. 검문소를 지나자 공간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고요히 서 있는 낡은 확성기 기둥들 뿐이었다. 하진은 소리 없이 몸을 떨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이 확성기들이 수십 년 동안 음악과 뉴스, 그리고 호소문을 방송했었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박노인이 먼 곳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정의의 노랫소리가 이 확성기들을 통해 울려 퍼졌었다. 아리랑이었지. 그때 나는 이쪽에, 그 애는 저쪽에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애인 줄 똑똑히 알았다. 버스는 길이 사람 키보다 높은 철조망으로 막힌 작은 정류장에서 멈췄다. 멀리 감시탑 하나가 들판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박노인은 내렸고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철조망을 향해 굳건히 나아갔다. 하진은 옆에서 걸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안개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갈색 털실 모자를 두른 작은 몸집의 사람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박노인은 멈춰 서서 떨리는 손으로 옛 신호를 들어 보였다. 이번에는 저편의 형체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흐른 뒤 그 손도 천천히 올라와 정확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철조망을 스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진은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느꼈다.
박노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지만 즉시 감시탑에서 날카롭고 단호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물러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확성기 소리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건너편의 형체는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박노인은 부르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휩쓸려갔다. 하진은 무심코 카메라를 들었지만 렌즈가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하진이 상상했던 절대적인 실망감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였다. 봤느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신호는 틀릴 리가 없다. 돌아오는 길에 하진은 몰래 박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은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머리핀을 꼭 쥐고 있었다. 안개 속 여인의 모습은 지울 수 없는 듯 그의 눈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것 같다. 버스는 흘길을 덜컹거리며 달렸고 철조망과 경고 확성기 소리를 뒤로 했다. 하진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고 느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길모퉁이의 작은 잡화점에 들렀다. 가게 주인의 은발을 단정하게 쪽진 예순이 넘은 여인 애은 그를 보고 놀랐다. 박씨, 오랜만에 들렀네. 그녀는 따뜻하지만 탐색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노인은 차와 마른 과자 몇 개를 샀지만 돈을 낼 때 주인은 조용히 4번 접은 쪽지 하나를 되밀어 주었다.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만 신호했다. 밖으로 나와 하진은 그가 쪽지를 펴는 것을 보았다. 안에는 급하게 쓴 몇 글자만 있었다. 내일 밤 9시 낡은 나루터. 하진은 질문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밤, 낡은 나루터는 은빛 달빛에 잠겨 있었다. 나룻배는 버려진 지 오래였고, 낡은 나무 부두만이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다. 멀리서 하진은 긴 외투를 입고 얼굴 절반을 가린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보았다. 박 씨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에게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군복을 입은 청년 옆에 서 있었다. 달빛이 선명하게 비추자 하진은 그 여인의 얼굴이 그들이 철조망에서 보았던 여인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단지 수십 년 더 젊었을 뿐. 이 사진은 저쪽 강가 근처에 떠내려온 상자 안에서 찾았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안쪽에 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박노인은 소리 없이 몸을 떨었다. 그의 눈은 마치 시간의 거리를 뚫고 그 얼굴에 닿으려는 듯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어?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남자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듣자 하니 다음 주에 동쪽 국경마을에서 물품 교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쪽 주민 몇 명이 나와서 교환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더군요. 만약 원하신다면 그게 유일한 기회일 겁니다.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 기회는 신라처럼 위태로웠지만 만약 놓친다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박노인은 손안의 사진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 결심의 빛이 번뜩였다. 우리는 갈 것이다. 하진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앞으로의 길이 단순히 재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기다림의 한 주는 1년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박노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하진은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밤 그는 사진을 꺼내보며 마치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까 두려운 듯 정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떠나기 전날 밤 가벼운 비가 내렸다. 하진은 할아버지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만약 내일 만나면 무슨 말을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모르겠다.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게다. 왜요? 가끔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을 다시 만나면 모든 말이 서툴러지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동쪽 국경 마을로 가는 첫 차에 올랐다.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으며 외침과 경적 소리로 가득했다. 물품 교환 구역은 나무와 방수포로 임시로 지어졌고 중앙에 검문소가 있는 높은 철조망으로 양쪽이 나뉘어 있었다. 양측 주민들은 군인들의 삼엄한 감시 아래 쌀자루, 말린 생선 상자, 소미불 등을 들고 와 약품, 의복,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없는 물건들과 교환했다. 하진과 박노인은 줄에 서서 건너편에 시선을 고정했다. 문득 박노인이 멈칫했다. 혼잡한 군중 속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갈색 털실 모자, 약간 구분 등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아이야, 그가 하진의 어깨를 꽉 쥐며 속삭였다. 정희는 자신을 향한 타오르는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천천히 철조망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마치 거대한 바다가 가로놓인 듯했다. 박노인은 눈에 띄지 않으려 아주 작게 부르며 철조망에 바싹 다가섰다. 정희야. 그녀는 살짝 놀라며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건너편에서 젊은 군인 한 명이 다가와 정희를 뒤로 끌어당겼다. 철조망에 너무 오래 가까이 서 있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가 호통쳤다. 하진은 정희의 입술이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소음이 그 말을 삼켜버렸다. 박노인이 다시 한번 입을 열려던 순간 뒤에서 한 손이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지난번 나루터의 그 의문의 남자였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소. 박노인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그는 깨달았다. 만약 정체가 드러나면 기회는 즉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정희는 재빨리 끌려갔고 그녀의 모습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박노인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옷 주머니 속 사진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에 하진은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박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하진은 깊은 불안감을 보았다. 마치 그가 정희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다. 마을로 돌아오는 버스 안,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차창은 수증기로 뿌옇게 변했다. 하진은 몸을 기울여 박노인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뭘 보신 거예요? 하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가 작은 휴게소에 멈추고 나서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치챘느냐? 그 아이 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다. 하진은 멈칫했다. 그 말씀은
누가? 모르겠다. 하지만 끌려갈 때의 그 아이 눈빛은 자유로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렸다. 빗방울이 휴게소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급박한 북소리 같았다. 하진은 마음속에 차가운 감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저 국경 마을 전체가 하나의 위장막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박노인은 나무 찬장에서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다. J.H라고 수놓아진 손수건, 누렇게 변한 작은 지도,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조각. 그는 종이를 펴서 하진에게 건넸다. 삐뚤빼뚤한 글씨였고 잉크는 몇 군데 번져 있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고 믿어줘. 이건 할머니가? 하진이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보기 전에 건네주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지. 하진은 종이를 쥔 채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머니를 거기서 구해내야 해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지도만 바라보았다. 붉은 선들이 강을 따라 초소를 우회하는 작은 길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길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험해. 만약 잡히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가시면 저도 갈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고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박노인이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준비하거라.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뿐이다. 그날 밤 하진이 짐을 싸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니 잡화점 주인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작은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약이랑 만약 박 씨가 무모한 짓을 하려거든 필요할지 모를 몇 가지 물건들이야. 그녀는 걱정과 단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주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만큼 오래 알았지. 그리고 눈 감아줄 수 없는 일들도 있는 법이야. 떠나기 전 그녀는 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결심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경계선도 넘을 수 있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해지길 원하는 건 아니란다. 그 말에 하진은 멈칫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은 구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희에게 그녀가 떠나고 싶은지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날이 채 밝기도 전 차가운 양철 지붕 위로 밤의 어둠이 아직 내려앉아 있었다. 박노인은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끈을 조절한 뒤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하진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하진은 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 작은 손전등, 접이식 칼, 그리고 잡화점 주인이 준 약간의 비상식량이 든 크로스백을 꽉 쥐었다. 그들은 뒷문으로 집을 나와 작은 골목을 따라 두 개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다 이내 잠잠해졌다. 강둑으로 이어지는 흙길은 사그라드는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고 밤새 내린 비가 남긴 웅덩이들은 잿빛 하늘 조각을 비추고 있었다. 강가의 숲에 가까워졌을 때 박노인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거친 손가락으로 붉은 점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가 초소다.
약 10분에 한 번씩 순찰병들이 교대한다. 정확한 때를 노려야 해. 하진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보셨어요? 한 번, 오래전에. 하지만 실패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와 함께 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 말에 하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더 물어볼 틈도 없이 그가 계속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강물이 기슭을 부드럽게 치는 소리가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마른 잎을 밟는 발소리가 마치 세차게 뛰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갈대밭에 가까워졌을 때 하진은 몸을 살짝 숙였다. 이슬에 젖은 나무줄기들 사이로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오가고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박노인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기다려. 그들은 숨을 죽였고 잡초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두 명의 군인 그림자가 모퉁이 너머로 막 사라졌을 때 박노인은 즉시 하진을 끌고 땅에 거의 붙듯이 빠르게 공터를 가로질렀다. 눈앞에 강둑이 나타났고 차갑고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보였다. 잡초 더미 아래 숨겨진 작은 나무 뗏목은 너무나 허술해 보여서 하진은 과연 두 사람을 견딜 수 있을지 순간 의심했다. 타다. 박노인이 짧게 말했다. 뗏목이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갈 때 강한 바람이 비릿한 흙냄새를 실어와 얼굴을 때렸다. 하진은 배낭을 꽉 껴안고 발밑에 깊고 검은 물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갑자기 맞은편 강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탐조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다. 박노인은 즉시 몸을 납작 엎드리며 하진을 끌어당겼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고요한 어둠이 남았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경보 사이렌이 울리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하진은 겁에 질렸다. 우리를 발견한 걸까요?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 박노인이 노를 힘껏 젓자 뗏목이 심하게 흔들렸고 차가운 물이 얼굴에 튀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건너편 강둑과의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뒤쪽의 소음도 점점 더 거세졌다. 뗏목이 막 강둑에 닿았을 때 박노인은 거의 온 힘을 다해 하진을 끌어올렸다. 그들은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개 짖는 소리와 추격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둘은 감히 멈춰 설 수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진이 박노인을 보았다. 이제 할머니를 어디서 찾죠?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안쪽으로 깊숙이 이어진 어두운 흙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그 아이를 아직 데리고 있다면 장소는 한 곳뿐이다. 그리고 그곳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좁은 흙길은 습한 언덕지대로 깊숙이 이어졌고 양쪽은 밤나무와 늙은 소나무로 빽빽했다. 안개가 나무줄기마다 감겨있어 시야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다. 발밑에서는 썩은 잎과 지늘기 매 걸음을 축축한 기억 위를 걷는 것처럼 무겁게 만들었다. 박노인이 앞장섰고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훑었다. 하진은 바로 뒤에 바싹부터 한 손으로는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 속 접이식 칼을 만지작거렸다. 멀리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외로운 부엉이 울음소리가 뒤섞여 그녀를 오싹하게 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진이 속삭였다.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오솔길로 가지 않을 거다. 박노인은 나뭇가지가 얼굴을 아프게 후려치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10여 분 후, 안개 속에서 희미한 건축물이 나타났다. 사람 키보다 높은 벽돌담은 푸른 이끼로 얼룩져 있었다. 위쪽에는 갈고리처럼 겹겹이 감긴 철조망이 감히 넘으려는 자는 누구든 찢어버릴 기세였다. 하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긴 낡은 창고다.
예전에는 밀수품을 보관하는 데 썼지만 지금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지. 박 노인은 몸을 숙여 배낭에서 가는 밧줄과 쇠갈고리를 꺼냈다. 그는 단단히 묶은 뒤 담장 위로 던졌다. 쇠갈고리가 벽돌 틈에 걸리며 작게 철컥 소리를 냈다. 빨리 올라가. 하진은 마찰로 손바닥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뒤따라 올라갔다. 담장 꼭대기에 막 올라섰을 때 그녀는 안쪽에 자갈이 널린 넓은 마당과 나란히 세워진 두 동의 양철 건물을 볼 수 있었다. 희미한 노란 등 하나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약한 불빛은 담배를 피우며 옆구리에 총을 느슨하게 찬 두 남자의 그림자를 비추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담장 바로 아래 어두운 곳으로 뛰어내려 건물들의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한 방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계집애 아주 독해. 며칠이 지나도록 입도 뻥긋 안 해. 주인이 며칠 더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 곧 관심 있는 손님이 올 모양이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정의가 틀림없이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박 노인을 보았고 그는 진정해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두 남자가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문에 바싹 다가갔다. 자물쇠는 낡았지만 컸다. 박 노인이 얇은 철사 하나를 꺼내 몇 번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정의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손은 묶여 있었으며 머리는 땀으로 엉겨 있었다. 하진을 보자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공포로 커졌다. 설명할 시간 없어. 박 노인이 속삭이며 재빨리 밧줄을 잘랐다. 하지만 정의가 막 일어서는 순간 마당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침입자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철컥거리는 총 장전 소리가 들렸다. 박 노인은 두 사람을 끌고 건물 뒤편으로 뛰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들은 알았다. 지금 잡히면 살아남을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양철 건물 뒤의 공터를 가로질러 내달렸고 고함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바로 등 뒤를 훑었다. 하진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드럼통에 총알 한 발이 박히자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리며 화약 냄새가 바람에 희미하게 퍼졌다. 박 노인은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을 끌고 필사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두 벽돌담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방향을 틀었다. 잡초와 이끼가 미끄러워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뒤따라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한순간도 늦출 수 없었다. 이쪽이다. 박 노인이 속삭이며 반쯤 부서진 나무 문으로 정의를 끌어당겼다. 그 문은 낡은 지하 저장고로 이어졌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벽의 틈새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다. 그들은 밖에서 발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붙었다. 경비병 한 명이 문틈 앞에 멈춰 섰고 불빛이 하진의 뺨에 닿았지만 그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그냥 가버렸다. 그 짧은 정적은 한숨 돌릴 틈을 주었지만 동시에 하진이 정의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멍 자국 아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무언가 정상이 아니었다. 단순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아주머니. 왜 그들이 아주머니를 잡은 거예요? 하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정의는 박 노인을 힐끗 보더니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은 남자에게서 가져온 물건을 원해. 박 노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 한 장교. 전쟁 시절에. 그리고 그녀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았어요, 박 씨. 지하실 안의 공기가 짙어졌다. 밖의 총성은 멀어졌지만 안에서는 박 노인의 기억 조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 장교.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
그리고 이제 그들을 쫓는 자들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 박 노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하실 끝에 있는 작은 문을 밀었다. 그 문은 숲과 세차게 흐르는 개울이 있는 언덕 비탈로 이어졌다. 세 사람은 흠뻑 젖은 신발과 무겁게 달라붙는 진흙을 끌며 서로에게 의지한 채 비탈길을 따라갔다.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혼란스럽고 맹렬하게 울려 퍼졌다. 서둘러. 개울에 도착하면 놈들이 흔적을 놓칠 거다. 박 노인이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이 수면 위로 반짝이는 달빛을 막 보았을 때 숲을 가로지르는 눈부신 빗줄기가 나타났다. 바로 건너편 강둑에 주차된 트럭의 헤드라이트였다. 그 순간 하진은 깨달았다. 모든 탈출구가 사실은 미리 설치된 덫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헤드라이트 불빛이 개울가를 하얗게 비추며 공중에 떠있는 밤이슬 방울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키가 크고 거대한 한 남자의 그림자만이 트럭 짐칸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박 노인은 하진과 정희를 나무 그늘 뒤로 끌어당겼다. 그의 심장은 개울물 소리마저 압도할 듯 세차게 뛰었다. 누구지? 하진이 속삭였다. 놈들 패거리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편도 아니다. 박 노인은 저 검은 그림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마치 밤의 어둠을 꿰뚫는 듯했다. 박주성. 정말 오랜만이군. 박 노인은 멈칫했다. 그 이름. 아는 사람은 몇 없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정희가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그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던 그 장교. 박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신발이 진흙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차 상대방의 얼굴을 비추었다. 더 늙고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자네가 박 노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죽었을 거라고? 상대방이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나는 그저 어둠 속에서 살며 빛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을 뿐,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발소리가 바싹 다가오고 있었다. 정희가 안절부절 못했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 장교가 손을 들어 막고는 박 노인 앞에 물건 하나를 던졌다. 낡고 유리 일부가 깨진 회중시계였다. 자네는 아직 내게 빚을 지고 있네. 사람 목숨 하나. 박 노인은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시계 표면을 만졌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의 비 내리던 밤, 총성,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린 하나의 결정. 이 두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장교가 말을 이었다. 오늘 밤, 그 빚을 갚아야 할 걸세. 헤드라이트가 훅 꺼지며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그 순간, 하진은 자신이 개울 쪽으로 강하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차갑고 세찬 끌림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박 노인과 정희가 강둑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장교는 사라진 뒤였다. 박 노인의 손에서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듯이. 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어가요.